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소환 날짜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10일 이번 주 금요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2차 소환이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밝혀졌고, 물론 검찰은 좀 더 일찍 왔으면 좋겠다. 9시 30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약정했다는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꼼꼼하게 검찰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짚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본인이 인정한 정진상, 김용과 관련된 정치 자금과 관련된 뇌물 성격의 돈,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약정받은 428억 원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난달 28일에 제출했던 33쪽짜리 진술서에는 정진상, 김용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 소환에도 응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제대로 된 조사는 사실상 좀 방해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병민 의원. 방해라기보다는 네. 본인의 방어권이죠. 방어권 저렇게 행사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법률성으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 거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검찰도 뭐 이재명 대표 불러서 뭐 진술 거부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술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면 부인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기소를 할 때 기소를 지금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소를 할 때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그런 어떤 부인하는 부분도 함께 기록으로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사법 처리를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저는 뭐 청구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민 대변인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 의원님 말대로 검찰은 이미 기소를 확정 지어놓고 수사를 하는 것 같고요. 소환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100쪽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뭐 서면으로만 대응해서 부실하게 어떤 조사에 임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방어권이죠. 서면 조사의 33페이지든 37페이지든 네. 거기에 정확하게 대장동 건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100쪽을 물어봤을 때 100쪽이 다 다른 질문이 아닐 거예요. 비슷한 질문을 물어보고 해서 네네네. 진술에 대한 어떤 신빙성을 검증을 하는 어떤 수사 방식일 것인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2차 소환에서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들을 물어볼 거예요. 김용, 정진상 검찰이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씌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 네. 이랬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조사 때하고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를 하면 네. 37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그렇게 될까요? 뭐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진술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을 계속 100페이지든 200페이지든 같은 질문을 돌려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의 일관성을 보려고 할 것이에요. 근데 이런 수사 방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한번 저번에 소환을 했을 때 충분히 조사가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37쪽 서면 제출 답변 외에는 방어권을 행사할 거를 또 알아요. 근데 왜 2차 조사를 할까요? 그건 뭐냐면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 쌓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검찰이 좀 과도하게 수사한 것 같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백현동 사건도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모습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광선 변호사님
함께 조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마 이번에 조사가 이루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못할 것 같다. 백현동 사건은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제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네. 이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한 40여 거 압수수색했는데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걸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또 관련된 압수수색 중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제 확인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이번에 금요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은 지난번 이제 33쪽짜리 진술서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는 굉장히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요. 꼭 이제 정치적 멘트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수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사했을 때는 뭐 구체적인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천화동 1호 428억과 관련돼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정진상이랄지 이제 김용 또 측근들이 받은 돈이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술 거부를 행사하든 어쩌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진술 거부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의 소환은 일단 대장동 유례 한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현동, 네. 정자동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찰이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재차 소환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석 본부장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도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이제 영입이 되니까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자,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백현동 사건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백현동 배임, 이 대표 피의자 적시했습니다. 인허가 개입 여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자, 옛 식품연구원 부지를 활용해서 4단계 용도 변경해줬고 그래서 지금 수천억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성남시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진상, 이재명 모두 같은 혐의로 피의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백현동 부지 인허가 특혜 과정에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어떤 관여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아래쪽 밑으로 좀 다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진상 전 실장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사업 기간에 김인섭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청이 검찰에 송치한 김 씨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창 이 백현동 용지 변경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을 때 1년여 기간 동안에 무려 115차례나 통화했다고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에 정 전 실장의 경우 경찰 소환 조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김인섭 씨와 연락받은 적도 없다.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정반대의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루틴이 있어요. 보면은 일단 모든 걸 부인하고 봅니다. 네. 부인하고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루틴 중에 하나는 성남시의 이익을 가져다 줬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정진상 이꼬르 이재명입니다. 그 통화 기록에서 나타났다시피 정진상이 115차례 통화했다는 거는 네.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고 하는 건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성남시에 이익을 준 걸
다른 형태로 봤다면 그 막대한 이익을 준 거 더 플러스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민간의 이익을 보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회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이재명의 루틴은 자기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서면 진술서로 하는데 그 서면 진술서에도 모순이 있어요. 본인이 모든 걸 기획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장동의 서면 진술에서도 본인이 다 알았다. 대표적인 게 택지 분양과 주택 분양을 다르게 했는 거, 그리고 금융기관을 이용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설계했다 그래요. 백현동 부분도 정진상이 115차례 연락하는 중에 결국은 용도 변경이 4단계 업됐다고 하는데,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을 보면은 녹지 지역이라는 거는 용적률이 50에서 100%예요. 하지만 주거 지역 중에서도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가장 높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건 용적률이 무려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 과정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민간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해줌으로써 민간이 가져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누티는 모른다, 그리고 성남시 이익을 줬다, 그리고 자기는 일절 민간의 특혜를 다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주장은 사실 무근이고, 그리고 정진상 이꼬르 이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물론 좀 말이 달라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질문이 어떻게 나왔길래 저런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시한 것에 보면 통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당시 저 기간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의 정책비서관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통화 기록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남아있는 과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15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증명을 했지만 그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주고받았던 문자라든지 아니면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 김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이제 김 씨가 어떤 직책을 맡았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했었다, 아니면은 정진상 실장과 가깝다고 들었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성에 맞춰진 추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저는 결국에는 증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통화 기록에 대해서 이제 정진상 실장과의 말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 통화가 그냥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뭔가 정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 비슷한 그런 불법적인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그 통화 내용이라든지 남아있는 증거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되고 설명될 수 있느냐가 저는 과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 내용도 있지만 김인섭 씨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인섭 씨가 2010년도에 선거를 도와주고 나서 성남시장이 된 뒤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본인을 손절했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김인섭 씨가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인섭 씨는 그런 관계라는 게 김인섭 씨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이게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지자체장들이 213개 지자체장들이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검찰이 혐의를 가지고 들여다보잖아요. 압수수색하고요. 안 그릴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저 사람도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만 조사하느냐? 이거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항변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자 이게 이제 2015년 1월에 김인섭 씨가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 영입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했어요. 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2단계 정도만 상향 조정해달라 하는 것도 거절했어요. 그랬던 성남시가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에 영입이 딱 되고 나니까 곧바로 다음 달부터 자 이거 용도 변경하는 거 용역 보고서 발주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8개월 만에 용도 변경을 해줬어요. 그러면 2015년 1월 전과 후에 누구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이,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2단계인데 4단계씩이나 네네. 조정해줬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게 꼭 김인섭 씨가 부인을 하더라도 저는 성남시 그 관계자들한테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올 거예요.
용도 변경을 거절할 때의 성남시와 네. 급진전시킬 때의 성남시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상당 부분 알 거거든요. 네. 아마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때 저는 검찰이 상당 부분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 어제 국내로 송환된 장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도 주말쯤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김성태 금고지기 주말쯤 국내로 들어온다. 대북송금 800만 달러 수사 탄력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본부장 국내 송환되면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을 둘러싼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밀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800만 달러는 물론이고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아마 이 금고지기가 키를 쥐고 있을 것이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의 흐름이 실제로 이 금고지기인 김 전 본부장을 통해서 많은 돈들이 유통됐다는 걸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도 신병이 확보된다면 북한에 건네간 800만 달러는 물론이고 과거 선거법 위반의 재판 변호사비 대납도 아마 잘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다려보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